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실험 박테리오신 생성능 확인에 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박테리오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박테리오신은 세균이 생산하는 천연 항균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 즉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펩타이드, 즉 단백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박테리오신은 의 경우에는 주로 생산하는 생산균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세균들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세균들이 실제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생육 환경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세균들이 저해가 되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주 멀리 유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아주 나하고 비슷하지 않은 그런 세균들을 보다는 아주 가까운 세균들을 저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세균을 저해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항생제가 있는데요. 항생제는 뭐 세균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곰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생명체들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항생제는 이 펩타이드가 아니고 주로 이제 광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보다는 박테리오신은 좀 더 작용 스펙트럼이 좁다. 금방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까운 세균들만 저해하다 보니까 이제 작용을 받는 세균들이 이제 아주 몇 가지 종류의 세균들만 저해를 받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단백질이죠. 그래서 우리 소화 효소 중에 단백질 분해 요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품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인체에 별다른 이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나 인체 세균 감염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로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차세대 항균제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박테리오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박테리오신하고 항생제 둘을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박테리오신은 식품이나 이제 의료 쪽으로도 응용이 되고 있는데, 항생제는 의료 부분에서만 사용이 되죠. 식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합성은 항생제는 박테리오신은 펩타이드다 보니까 라이보솜에서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됩니다. 즉 박테리오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 뭐 DNA겠죠. 유전자에서 이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박테리오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반면에 항생제는 2차 대사산물, 2차 대사산물이죠. 그래서 2차 대사산물은 1차 대사산물하고는 다르게 생명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이제 대사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수기보다는 우리 생육곡선에서 대수기보다는 대수기 말기, 정지기 요 이후로 주로 생산이 되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균이 생산하는 2차 대사물질로는 항생제하고 또 뭐 색소 이런 것들은 2차 대사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활성 범위인데요. 아까 활성 범위가 좁다 했죠. 그래서 박테리오신은 대부분 이 좁은 활성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항생제는 대부분 조금 넓은 항생제 작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 작용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오신의 경우에는 나노 혹은 마이크로몰라, 어, 나노몰, 그러니까 나노몰, 마이크로몰, 마이크로몰이면 애매하죠. 분자수로 봤을 때 이 정도만 처리를 해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항생제는 그거보다는 양이 좀 많아야 됩니다. 마이크로몰에서 미리몰. 그래서 조금 더 한 1000배 정도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테오라이틱 엔자임 데그레이데빌리티, 즉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잘 된다, 하이. 중간 정도거나 안 된다 하는 거죠. 항생제의 경우는. 그래서 항생제는 뭐 구조적으로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잘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안정성, 열 안정성이죠. 안정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강한 열을 가하더라도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액티브를 활성을 잃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박테리오신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백질들은 열을 가했을 때 변성이 되죠. 변성이 됨으로써 그 활성을 잃습니다. 대부분의 효소들이 강한 열을 가하게 되면 활성을 잃게 되죠. 반면에 이 박테리오신은 크기가 아주 작으면서도 구조가 아주 조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열에 의해서 구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더라도 이 활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 항생제는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들, 변화들이 생겨서 구조가 변형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활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을 갖는 pH 범위죠. 아주 넓은 범위에서 활성을 유지합니다. 왜? pH가 바뀌더라도 이 단백질 구조가 잘 안 바뀌기 때문이고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좁은 범위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나 냄새, 맛 이런 것들의 경우에 박테리오신은 없고요. 항생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항생제를 여러분들이 뭐 약으로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보통 캡슐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맛은 모르지만 보통 쓴맛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이걸 수정을 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박테리오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항생제의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저해를 받는 세균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저해를 받는가 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이 저해를 받는 애들이 이 내성을 가질 때 어떤 방식으로 내성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박테리오신에 대한 내성을 갖거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질 때 어떤 방식으로 가지느냐 하는 거죠. 박테리오신의 경우에는 셀 멤브레인의 컴포지션, 즉 그 구성이 바뀌면 이 내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이 박테리오신들이 셀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게 그 박테리오신의 작용 기작이기 때문에 그 셀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성이 바뀌어 버리면 그 박테리오신이 구멍을 뚫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항생제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유전적인 전파가 주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섹스 필리를 이용한 접합 이런 현상 등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퍼진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모드 오브 액션이죠. 포 포메이션,
구멍을 뚫고 구멍을 만든다든지 셀 월에 즉 세포벽의 합성, 바이오신테시스 합성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박테리오신이 세균을 저해하고요. 항생제의 경우에는 뭐 종류에 따라서 셀 멤브레인을 공격한다든지 그다음에 셀월 바이오신테시스를 억제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세포 내에 여러 가지 타겟들을 이 항생제들이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핵 세포에 대해서 독성이 있느냐? 물론 항생제를 개발할 때 진핵 세포에 독성이 없는 것을 최대한 없는 것을 위주로 만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독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반면에 박테리오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독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박테리오신은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어떤 모양이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클래스 1, 2, 3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누고요. 클래스 2에도 이제 2A, 2B, 2C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A에서도 클래스 1에서도 타입 A하고 타입 B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1은 란티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클래스 1 중에 발견된 게 란티오닌이라는 박테리오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박테리오신들은 아미노산 중에 우리 20개의 아미노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20개의 아미노산이 아닌 베타 란티오닌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아미노산의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특수한 펩타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펩타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박테리오신들을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클래스 1 중에는 이제 타입 A하고 타입 B로 나누는데 이 박테리오신이 이제 사슬형이냐, 리니어한 사슬형이냐, 아니면 글로불러, 동글동글한 모양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한 타입으로는 나이신, 이 나이신이 가장 대표적인 박테리오신이 되어 있고 오늘 실험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락토코커스 락티스라는 애가 생산해요. 그래서 실제 나이신은 여러 국가에서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브틀리신은 바실러스 서브틀리스 이런 애들한테서 만드는 이제 박테리오신이 되겠고요. 뭐 에피더민 뭐 이런 게 있고요. 타입 B는 뭐 모사시딘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흔한 경우가 클래스 2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흔한데요. 요것들은 크기가 작고 스몰, 그다음에 서머스테이블, 열에 안정한 펩타이드로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크기가 작고 열에 안정한, 그래서 클래스 2는 다 보면 열 안정성을 테스트했을 때 열에 아주 상당히 안정한 성을 보인다면은 클래스 2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작고. 자, 그래서 요거를 서브 클래스로 2A, 2B, 2C로 나오는데 2A는 안티 리스테리알 펩타이드. 자, 리스테리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이라는 균이 있는데요. 얘는 아주 식중독이면서도 감염병인 리스테리아증, 우리 리스테리오시스라고 부르는 리스테리아증을 유발하는 애인데 얘를 저해할 수 있는 박테리오신들입니다. 그래서 얘만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박테리오신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테리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페디오신이라든지 엔테로신, 그다음에 사카신
오늘 실험에 사용할 게 이 나이신하고 사카신입니다. 사카신은 락토바실러스 사케라는 사케. 이 균이 처음 발견된 곳이 청주, 일본의 사케에서 발견돼서 이름이 사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사케에서 생산한 사카신, 요 두 가지 박테리오신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고요. 어쨌든 나이신도 나이신은 조금 박테리오신 중에서는 그 활성 범위가 좀 넓은 여러 가지 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박테리오신인데 리스테리아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테리아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클래스 2B로는 두 개의 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박테리오신들은 하나의 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박테리오신을 클래스 2B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클래스 2에 해당되는 박테리오신들을 클래스 2C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3는 크기가 크고 열에 불안정한 펩타이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클래스 3는 요즘은 또 박테리오신이 아니다.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그렇고요. 자, 오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실험에 사용하는 이제 실험 재료죠. 재료 및 방법인데 재료 및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볼텍스 믹스 전에처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막을 못 따라드렸어요. 볼텍스 믹스 그 다음에 알코올 램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평판 배지가 있는데 이 평판 배지는 MRS 평판 배지입니다. 유산균이 자라는데 적당한 배지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박테리오신 생산균들을 이제 자라게 할 거기 때문에 유산균들이 자라는 박테리오신 생산하는 것들이 전부 락토코커스 락토바실러스였죠. 유산균이기 때문에 MRS 배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조금 화면 더 지나가서 설명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써본 마이크로 피펫을 드디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 두 개는 이제 마이크로 피펫입니다. 마이크로 피펫은 마이크로 리터 단위로 여러분들이 시료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피펫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 꼭다리가 회색인 거하고 꼭다리가 주황색인 게 있는데요. 이 주황색인 거는 50에서 200 마이크로리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0.5에서 10 마이크로리터 아주 작은 양이죠. 취할 수 있고요. 이 사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그 팁, 여기 팁통이고 팁인데요. 팁을 요 앞에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팁의 색깔은 요 마이크로 피펫에 있는 색깔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흰색, 회색의 통에 들어있는 팁은 요 회색의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을 하고 노란색, 주황색의 피펫은 팁은 요 50에서 200 마이크로리터 팁에 피펫에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뭐 자세한 그 마이크로 피펫의 사용법은 실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게 락토코커스 락티스 ATCC 7962라는 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락토바실러스 사케 J9이라는 균이고요. 자, 요 두 균이 아까 이제 둘 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이제 저해한다고 했는데 요 균은 이제 리스테리아 균입니다. 리스테리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 아가 우리가 보통 1.5% 아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0.75% 아가가 들어있는 BHI라고 부르는 배지입니다. BHI 배지는 지금 이 리스테리아를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배지인데 리스테리아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배지죠. 그래서 BHI 브레인 하트 인퓨전이라는 배지인데 제조할 때 이 동물의 뇌하고 심장을 갈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병원성 세균을 키울 때 유리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소프트 아가가 굳기 전에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을 여기에 넣어서 그런 다음에 이 MRS 페이지 위에 부으면 쫙 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퍼져서 자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먼저 이제 MRS 페이지에 표시를 합니다. 하나는 락토코커스 락티스, 하나는 락토바실러스 사케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요거를 바로 세운 다음에 알코올 램프를 켜고 불을 붙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회색의 마이크로 피펫이죠. 회색의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해서 첫 번째 락토코커스 락티스균을 그 X자가 표시되는 곳에 정확하게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지금 한 방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2 마이크로리터를 스팟을 했습니다. 2 마이크로리터, 배양액 2 마이크로리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락토바실러스 사케. 제가 J9이라 했는데 P3-1 균주네요. P3-1 균주를 또 다른 위치, 표시가 되어 있는 위치에 스팟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 플레이트가 잘 마른 플레이트에서 이제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분이 빨아들여져서 마릅니다. 마르고 나면 요 과정을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서, 왜냐하면 2 마이크로리터만으로 많은 균주를 배양액을 뿌리면 균수가 작기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제 2 마이크로리터씩 3번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6 마이크로리터를 한꺼번에 스팟을 하면 너무 넓은 범위로 퍼지기 때문에 최대한 좁은 범위에 그 박테리오신 생성균들이 밀집해서 자랄 수 있도록 2 마이크로리터 스팟하고
또 마르고 나서 2 마이크로리터 스팟하고 또 2 마이크로리터 스팟하고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끝난 다음에 자, BHI 소프트 아가가 있죠. 지금 오른쪽 거는 이제 굳어 있는 상태고요. 보통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소프트 아가를 이렇게 오토클레이브에서 이렇게 굳혀 놨다가 이거를 사용할 때 다시 녹여요. 녹이는 방법은 알코올 램프에서 살살살 녹이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실험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할 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고온으로 녹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고온으로 녹이거나 혹은 아예 우리 배지 부을 때처럼 오토클레이브가 끝나고 식으면 바로 붓는다든지, 아니면 오토클레이브 끝나고 나서 이거를 그 뜨거운 물에 항원 수조죠. 항원 수조에 이제 뜨거운 상태로 담궈놨다가 실험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원래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실험에 사용을 할 때는 이거를 녹여서 액체 상태가 돼야 균을 접종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 이제 그 녹아 있는 BHI 소프트 아가예요. BHA 소프트 아가가 적당히 식었으면, 너무 뜨거우면 이제 그 리스테리아균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리스테리아균을 10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100 마이크로리터. 100 마이크로리터를 충분히 식은 BHI 소프트 아가에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했죠. 잘 섞여야 되니까 볼텍스 믹스를 사용해서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아까 스팟했던 MRS 플레이트에 부어줍니다. 자, 잘 부어준 다음에 골고루 펴지도록 이렇게 골고루 펴지게 한 다음에 굳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은 다음에 잘 굳게 되면 이제 그 배양기에 넣고 뒤집어서 배양을 하게 되면 이제 리스테리아균이 자라겠죠. 물론 스팟을 해뒀던 그 유산균들 락토코커스 락티스 ATCC 796이나 락토바실러스 사케 P3-1도 자라겠죠. 걔들이 자라면서 주변에 있는 리스테리아를 저해하게 되면 이 얘들 콜로니, 우리가 스팟했던 콜로니 주변이 환이 생깁니다. 환. 그래서 그 리스테리아균이 자라지 못한 환이 생기는 거죠. 리스테리아균이 자란 부분은 뿌옇게 되고 자라지 못한 부분은 환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박테루신에 의해서 리스테리아가 저해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퀘스천. 자, 만약에 이제 박테루신 생산균인 균은 37도씨에서 37도씨가 최적 온도고 리스테리아균은 30도가 최적 온도라면은 이 플레이트는 이렇게 리스테리아균을 이렇게 소프트 아가에 넣어서 부은 다음에 배양을 할 때 어디에서 배양을 해야 될까요? 30도씨에서 배양을 해야 될까요? 37도씨에서 배양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실험 6번째 실험 박테리오신 생산균주의 저의 확인 실험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